보통 자산이 10억에서 20억 정도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산은 분명히 많은데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정작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녀에게 어떻게 넘길지는 몇 년째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 본인의 생활비는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금융상품 이야기나 절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자산을 어떤 순서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하나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집 자산이 몇 층까지 지어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산이 20억 정도 있다면 노후 걱정이 없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산과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집이나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오른 금액을 매달 생활비처럼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해서 그 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는 자산 총액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지금 우리 가족의 매달 생활비로 실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가족입니다. 부동산이 14억 원, 금융자산이 4억 원, 사업체나 기타 자산이 2억 원, 합치면 총 자산 20억 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도 20억이나 있는데 무슨 노후 걱정이냐라고 할 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20억이란 자산이 지금 부모님의 실제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숫자가 아니라 역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실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로 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금에서 250만 원, 임대소득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면 매달 들어온 돈은 350만 원입니다. 필요한 돈은 500만 원, 들어온 돈은 350만 원, 매달 150만 원이 비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자산이 20억 있다는 것과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노후에 10년, 20년 뒤에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의 크기와 생활의 안정은 다릅니다. 부동산이 많아도 그걸 당장 생활비로 바꾸기는 쉽지 않고 장기 투자 자산이 많아도 갑자기 의료비나 목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자산이 얼마 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자산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집 자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가족 자산을 먼저 세 가지로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활할 돈,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처럼 부모님이 실제로 써야 할 돈입니다. 두 번째로 키울 돈, 당장 쓸 필요는 없고 5년에서 10년 이상 길게 관리하며 불려나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 이어줄 돈, 부모님 생활이 충분히 준비된 다음 자녀나 손주에게 넘어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장기 투자에 묶여 있기도 하고 반대로 오래 키워야 할 자산을 매달 생활비 때문에 꺼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 자산이 생활할 돈인지 키울 돈인지 이어줄 돈인지부터 나눠보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그려보기 위해서 저는 금융 건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도 없이 3층부터 올리지는 않죠. 우리 가족도 똑같습니다. 먼저 B1층, 기반층입니다. 지금 보유한 자산은 무엇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1층, 평생 생활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예비자금을 어떻게 준비할지 보는 단계입니다. 그 위 2층, 자산 성장입니다. 당장 쓰지 않을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키울지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층, 세대 연결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어떤 자산을 어떤 순서로 넘겨줄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은 3층부터 짓지 않습니다. 가족 자산도 똑같습니다. 평생 생활, 그 다음 자산 성장,
그 다음 세대 연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럼 가족법인을 만들면 되는 건가요? 제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은 가족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의 평생 생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자산이 무엇인지 보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한 다음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족법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법인은 목적이 아니라 순서를 다 짚어본 다음 필요할 때 선택하는 하나의 도구다. 순서를 건너뛰고 도구부터 고르면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딱 세 가지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부가 앞으로 매달 얼마를 써야 하는가? 둘째, 연금이나 임대소득처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인가? 셋째, 우리 자산 중에서 생활할 돈, 키울 돈, 이월줄 돈은 각각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상당히 잘 준비되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답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산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 가족 자산의 역할과 순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품을 찾거나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가족의 구조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가족자산 구조 점검 가이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자산을 놓고 생활할 돈은 무엇인지, 키울 돈이 무엇인지, 이어줄 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지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셔도 되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이드를 보시다가 우리 집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우리 가족은 지금 몇 층까지 지어져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무료 1차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준비 순서를 확인해 보는 상담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가족의 자산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